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막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전류 흐름을 막는 것을 저항이 하는 역할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저항의 크기를 나타낼 때 저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도체 양단의 전이차 1V, 우리가 지금 이제 전압으로 하니까 전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 1V에 의해서 1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우리가 저항 1ohm으로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이 됩니다. ohm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ohm의 법칙은 어떻게 본다면 이 전기전자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쪽을 학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전기전자를 학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ohm의 법칙인데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비례 상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저항을 만약에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항을 어떤 이제 이 저항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물질이 갖는 기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물질의 물질 상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물질 상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도전율이라는 것이 있고 유전율이라는 것이 있고 투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율, 유전율, 투자율 요 세 가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규명짓는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이것들을 나타낼 때 이런 이 세 가지 물질 상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의 도전율의 역수 자 도전율의 역수를 우리가 저항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 그리스 로마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시그마고 얘는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도전율의 역수를 저항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물질의 저항률이 얼마인가? 저항률이 높으면 그 물질의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저항률은 저항과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저항률이 클수록 즉 도전율이 작을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구성하는 그 물질의 면적이 크면 자, 면적이 관이 크면 물이 잘 흘러가나요? 잘 못 흘러가나요? 관이 크면 물은 잘 흘러갑니다. 물이 잘 흘러간다는 것. 결국 이 면적이 크면은 전류도 잘 흘러갑니다. 저항이라는 것이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거니까 면적이 크면 전류가 잘 흘러가고 저항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저항이 작아야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면적이 크면 면적은 저항과 반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 우리가 이제 마당에 물을 공급할 때도 호스가 긴 호스를 쓰게 되면 물 나오는 속도도 줄어들고 속도도 줄어들고 물의 양도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물이 잘 못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저항도 관이 길면 이 길이 L 길이가 길면은 저항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은 저항률과 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과 반비례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와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쓴 것이 바로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공식은 자주 쓰이는 공식은 아닌데 혹시 뭐 반도체나 다른 것들을 더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저항들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항은 바로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 불리는 요 모양입니다. 뭐 색깔이 알록달록 있는 저항들, 이런 탄소 피막 저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시멘트 저항, 그 다음에 카본 복합 저항, 금속 피막 저항, 건선 저항 등이 있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뭐 배열된 저항이라서 어레이 저항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항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소 피막 저항은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 저항을 가지고 이 저항이 몇 옴이야? 저항의 단위는 이제 옴이거든요. 이 몇 옴이야?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숫자로 써주면 제일 좋겠구만. 숫자로 안 써주고 이것을 이 색깔로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록달록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 보면은 지금 요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저항은 지금 갈색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검정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금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4개의 색깔띠로 표현하는데 뭐 최근에 5개의 색깔띠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요 4가지 색깔띠를 갖는 저항이니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금색. 자, 얘는 오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꼭 내가 원했던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오차, 이 금색이 갖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은색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그다음에 뭐 다른 색도 있는데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는 저항들은 다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알려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세 개입니다. 금색 앞에 있는 세 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색깔에 맞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검정색은 0, 갈색은 1, 빨간색 2, 주황색 3, 노란색 4, 그 다음에 초록색 5, 다음에 파란색 6, 보라색 7, 회색 8, 흰색 9라고 해서 뭐 저도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걸 아주 많이 외웠습니다. 검갈, 빨주, 노초, 파보, 해, 흰 해서 이것들을 뭐 1분 이내에 20개를 읽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더 빠르게는 검령, 가일, 빨일, 주산, 노사, 초, 파륙, 부팔, 해팔, 보칠, 해팔, 백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빨리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천천히라도 이 색깔들을 보고 얘는 얼마다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갈색은 1이니까 갈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 1. 그다음에 검정색은 0입니다. 0 그대로 숫자를 써주고요. 빨간색은 2. 이 세 번째 숫자는 동그라미 숫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빨간색은 10의 2승에서 동그라미 2개, 옴 이겁니다. 그래서 갈색, 검정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저항의 크기는 1000옴, 즉 1k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색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저항은 950옴에서 1050옴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가지고는 얘는 지금 주황색, 흰색,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색이 있네요. 그렇죠? 금색 앞쪽에 있는 주황색, 갈색, 주황색, 흰색, 갈색. 그러면 주황색은 3, 주 3. 그다음에 흰색은 9. 그다음에 갈색은 1. 그럼 동그라미 하나. 그래서 395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역시 5%니까 370.5. 5% 작은 것부터 이 395면 5%큰 거 409.5 요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시판되는 저항들 여러 가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좀 뭐 기술이 좋아서 오차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고 1% 아무리 커봤자 한 1.5%에서 2%그 사이에서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오차는 무시하고 그 앞에 있는 숫자들로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러한 모양의 저항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탄소 피막 저항이라고 이게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로에 쓰이는데 만약에 그 회로에 높은 주파수가 사용되는 회로다라고 하면 자,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주파수의 이렇게 파동치는 요 거리가 우리가 파장이라는데 요 파장은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탄소 피막 저항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가 보통 한 10mm 정도 되거든요. 예. 이러한 큰 저항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저항들을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주파수가 높은 회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칩 저항을 쓰게 됩니다. 예, 이런 칩 저항에는 이렇게 색깔띠를 표시하기가 칩 저항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길이가 1.6mm, 다음에 세로가 0.8mm인 1608 사이즈라는 그 사이즈라는 칩정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네들은 이제 색깔띠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숫자를 써줍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요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91이라고 써 있는 칩 저항은 주황색, 흰색,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39, 그 다음에 1은 동그라미 개수 이렇게 해서 395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색깔띠를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요걸 잘 알아야만 우리가 저항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숫자로 바꿨을 때 어떻게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회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그 공식, 그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음의 법칙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V는 IR, 그래서 저 전압의 단위가 볼트니까 지금 볼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압은 전류, 그 다음에 저항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압도 커지고, 전류가 크면 전압도 커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러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건전지, 얘는 지금 9V짜리 건전지 있습니다. 9V 건전지에다가 저항을 전구를 연결하고 이렇게 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러면 전구가 켜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전지를 이렇게 전구에 바로 연결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해보지 마십시오. 바로 폭 나가버립니다. 고장납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한 것을,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그림을 따와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화, 그림으로 그릴 때 쓰는 것이 회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로도로 이 건전지 전원 부분을 이렇게 이런 기호로 쓰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긴 부분이 플러스, 이쪽이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구는 표시 안 하고 그냥 저항으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부하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RL 로드 저항, 로드 레지스턴스, 그래서 R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전압을 해석하고 전류를 이제 이해할 때, 전압은 병렬 연결일 때 동일한 값을 갖고 전류는 직렬 저항일 때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렬 저항, 다음에 병렬 저항,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 저항은 저항을 이렇게 쭉 일렬로 배치한 것을 우리가 직렬로 연결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직렬로 저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울 커패시터도 직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인덕터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일렬로 쭉 배치된 그것을 우리가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쭉 전류가 들어갈 때 이 전류가 저항 1을 통과하는 전류나 저항 R2를 통과하는 전류나 저항 R3를 통과하는 전류나 다 동일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류는 제가 여기다 Q라고 써놨는데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합니다. 왜 그럽니까? 꼭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전류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전류는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저항의 크기에 상관없이 예,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총 전압을 따지면 이 저항을 연결했을 때 이쪽의 전압과 이쪽의 전압의 차이, 이 전위의 차이, 그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총 전압은 저항이 여기서 떨어지는 전압의 차, 그다음에 여기서의 떨어지는 전압의 차, 또는 이제 여기와 이 점 사이의 전압 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여러 개 쓰면 헷갈리니까 요 두 개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저항이 두 개가 직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쪽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볼까요? 저항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B점, 요 점을 C점이라고 한다면 총 전압은 우리가 VCA라고 해서 C점의 전압에서 A점의 전압을 뺀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항 R1의 전압은 우리가 저항 R1의 전압은 A점의 전압과 B점의 전압 차이니까 B점 마이너스 A점의 전압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2 이걸 R2라고 했을 때 R2의 전압은 VR2는 우리가 B점의 전압과 C점의 전압 차이니까 VC 마이너스 VB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VR1 더하기 VR2는 VC가 남고 그 다음에 V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VA. 자, 이것은 총전압 VCA가 됩니다. 그쵸? 자, 무슨 얘기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총전압은 이렇게 여기서 먹는 전압, 여기서 먹는 전압, 여기서 먹는 전압을 다 더하면 총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렬 저항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직렬 저항에서는 전류가 일정, 그 다음에 전압은 합으로 더하기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적용하면 여기다가 이제 V는 IR 써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총 전압은 저항 R1의 전압, 저항 R2의 전압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으니까 저항 R1의 전압에다가 V는 IR을 적용하면 우리가 I1, R1 그 다음에 R2에서 먹는 전압 V2는 I2, R2, V는 IR 적용하면 오면 불칙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모든 전류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다 I로 써줘서 묶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I분의 V는 우리가 총저항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총전압분의 총전류 총전류분의 총전압은 총저항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 총저항을 계산해 보니까는 직렬 저항에서는 저항을 그대로 다 더하면 총저항이 나오더라.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항을 이런 식으로 병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결국 어떤 저항을 하던 이 점과 이 점 전압차가 일정하니까 각각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압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V, V1, V2 이게 다 같다. 요게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전압을 얘기할 때 설명했던 내용으로 왜 그런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항을 연결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류를 집어넣으면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자, 전하를 생각하기 좀 헷갈릴 때는 물의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의 흐름을 내가 10리터를 집었는데 이쪽으로 1리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2리터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뭐 몇 리터가 들어가고 쭉쭉 해서 얘들을 다 더하면 몇 리터가 나와야 돼요? 10리터가 나와야겠죠. 왜?
들어갔으니까 그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10L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여기 총 들어가는 전류 I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 이쪽으로 가는 전류, 이쪽으로 가는 전류 다 더했을 때 총 전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병렬 회로에서의 중요한 특징이죠.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은 일정하다. 전압 일정. 예. 그 다음에 전류는 총합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병렬 회로일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렬 회로일 때는 반대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I는 R분의 V. 우리가 V는 R이니까 I는 R분의 V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요식을 대입하게 되면 I1은 여기 R1에 흐르는 I1은 R1분의 여기 양단간의 전압 V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2는 R2분의 V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전압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는 V1, V2를 다 V로 바꾸게 되면 V로 묶어줄 수 있겠죠. V로 묶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총 저항은 총 전류분의 총 전압인데 이 총 전류라는 것이 이렇게 V로 묶고 이렇게 현계됐더라. 그래서 V가 약분되고 나면은 총 지금 여기에 또 번분수라서 분수 중에 또 분수라서 얘를 분수로 바꿨어요. 자,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병렬일 때. 자, 근데 이게 저항분의 1 이러니까 좀 계속 수식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앞서서 저항분의 1을 컨덕턴스라고 그리고 G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컨덕턴스는 병렬 회로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G1, 두 번째 G1 쭉 더해서 마지막에 G1 다 더한 것이 총 컨덕턴스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병렬 회로의 특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내용을 한번 써놓은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 1kg의 저항 10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총 저항은 얼마인가?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10개 그리기 너무 힘듭니다. 몇 개만 그려볼까요? 하나, 두 개에서 쭉 해서 있습니다. 다 1kg, 1kg, 1kg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죠? 자, 1kg가 여기 있으면 1kg를 10번 더한 거니까 10kg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저항으로 같은 크기의 저항이 직렬로 있다. 그럴 때는 뭐 곱하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1kg의 저항 10개가 요번에는 병렬로 있다. 병렬로 1kg, 1kg, 1kg가 쭉 10개가 이렇게 병렬로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거의 역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렇죠? 역수로. 자, 우리가 10개까지 보기는 힘드니까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kg, 1kg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컨덕턴스는 G1분의 G1 더하기 G2니까 G1은 1kg분의 1 더하기 1kg분의 1입니다. 그럼 1kg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총 저항은 얘를 뒤집으면 되니까 2분의 1kg이 됩니다. 그쵸? 두 개니까 2분의 1로 나눴어요. 자, 세 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러면 3이 될 것이고. 이게 10개가 되면 얘가 10이 될 것이고 10이 될 것입니다. 자, 총 저항은 10분의 1kg, 즉 100옴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동일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개수만큼 곱하기를 하면 되고요. 동일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들의 어떤 그 총 저항값을 빠르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전압을 알고 전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회로의 어느 지점에
그 지점에 전압이 얼마인지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흘러가는지 그거를 찾는 것이 회로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압과 전류는 결국 저항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어요. V는 IR 옴의 법칙으로. 그래서 총 저항, 그 지점의 저항, 이 저항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회로 해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면 꽤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kg 저항만을 이용해서 1.2kg를 만들어 봐라. 예, 우리가 때로는 회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회로를 구성하는데 1.2kg를 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kg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1.2kg 살려면 또 뭐 주문해야 되고 뭐 사러 가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1kg 가지고 빨리 1.2kg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주 가장 간단하게는 1kg과 0.2kg를 더하면은 1.2kg가 만들어지겠죠. 0.2kg는 우리가 5개의 1kg을 병렬로 만들면 0.2kg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1kg를 5로 나누면 0.2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1kg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1.2kg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아주 쉬운 방법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머리를 쓰면 고민을 하게 되면 자, 1kg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항이 6개가 쓰였는데 자, 저항을 5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지금 직렬로 1kg이 2개 연결됐으니까 얘는 2kg, 얘는 3개가 있으니까 3kg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kg과 이 3kg이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kg과 3kg이 병렬로 있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역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기호로 병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2개만 있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이제 뭐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자, 하게 되면은 5kg 분의 6kg. 그래서 우리가 1.2kΩ 이렇게 계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저항 값들을 얻어낼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재밌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인 로봇과 드론 산업을 준비하는 호남대학교 로봇드론공학과의 윤태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